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한 중년 남성이 여권을 내밀며 탑승 수속대에 서 있었다. 이름은 김철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가짜였다.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은 김정남. 북한의 전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장남이었다. 그날 그는 공항에서 단 5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앞에서 세계 언론이 묻기 시작했다. 누가 김정남을 죽였는가?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왜 김정은은 형을 죽여야만 했는가? 김정남은 원래 왕위의 후계자였다. 1990년대 초 김정일은 그를 미래의 조선의 태양이라 부르며 데리고 다녔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일성의 손자이자 김정일의 장남으로서 북한의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한 장의 입국증에서 시작됐다. 2001년 그는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 몰래 입국하다 체포됐다. 가짜 도미니카 여권, 이름은 팡시앙. 아들에게 디즈니랜드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김정일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다. 김정남은 순식간에 후계자 명단에서 사라졌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이후 그는 중국과 마카오를 오가며 망명자처럼 살았다. 그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체제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갔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하자 김정남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다. 그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동시에 정권의 불안 요소였다. 김정은은 김정남이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시 대체 정통성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때부터 그의 죽음은 시간 문제였다. 2017년 초 북한의 외교 네트워크 안에서 암살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관, 신분을 가진 요원들이 특임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활동을 시작했다. 목표는 단 하나, 김정남의 제거였다. 하지만 그 암살은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다. VX 신경작용제.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였다. 무색, 무취, 단 몇 M기만으로도 인간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날 공항 CCTV에는 두 여성이 등장한다. 한 명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옹, 또 한 명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에 웃으며 손에 로션 같은 액체를 들고 있었다. 김정남이 공항 입구를 지나자 두 여성이 동시에 다가왔다. 한 명이 그의 얼굴을 덮고 다른 한 명이 그의 눈가에 액체를 문질렀다. 불과 10초.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달아났다. 김정남은 비틀거리며 안내 데스크로 갔다. 누군가 내 얼굴에 이상한 액체를 발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15분 뒤 그는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조차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북한은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한 한국인 남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문 대조 결과가 나오자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김정남이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국제공항 한복판에서 그것도 화학무기로 암살이라니. 그 사건은 냉전시대 스파이전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끝까지 부인했다. 우리와 무관하다. 그러나 모든 흔적은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후를 추적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곧 북한 국적자 4명을 지목했다. 리지현, 홍송학, 오종길, 리재남. 모두 평양에서 파견된 외교관이었다. 그들은 암살 직후 곧바로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해 사라졌다. 대사관 내 CCTV에는 그들이 VX를 준비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것은 그 직후 북한의 반응이었다. 김정남의 죽음이 발표되자 평양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영 언론은 단 한 줄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중국은 김정남을 비공식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마카오 내에서 거주하며 비상시 북한 내 체제 대체 인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남의 죽음은 곧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가 의존하던 중국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의 암살 명령은 단순한 가족 간의 복수국이 아니라 외교적 독립선언이었다. 북한 내부의 권력 역학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며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장성택은 김정남과 가까운 인물로 경제개혁과 중국식 모델을 지지했다. 그가 제거된 뒤 김정남은 북한 내부 반김정은 세력의 정통성 카드로 남았다. 따라서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위험 요소였다. VX 암살은 북한 정권의 방식답게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두 여성은 자신들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북한 요원들은 그들에게 TV 장난 촬영이다. 얼굴에 로션을 살짝 바르면 된다고 속였다. 실제로 그들은 훈련 과정에서도 무해한 액체로 반복 연습을 했다. 하지만 암살 당일 두 액체의 조합은 VX였다. 한쪽 손에는 전구체 A, 다른 쪽 손에는 전구체 B. 두 액체가 합쳐지며 독극물이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암살 직후 북한 대사관은 피의자들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대사관 내부로 피신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분노했다. 외교관 추방, 북한과의 단교 위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김정남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보존되었다. 북한은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그 시신은 한동안 냉동고 속에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추론을 내놓았다. 김정남은 CIA와 접촉했다. 그는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의 죽음은 미국 - 중국 - 북한 삼각관계의 신호탄이었다. 며칠 뒤 한 말레이시아 기자가 그의 가방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해외 송금 내역과 이메일들이 들어있었다. 수신인은 익명, 발신인은 에이저 프레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형제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그 문장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암살 직전 김정남은 마카오에서 일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국이 두렵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터뷰였다. 그의 죽음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정통성 강화 선전이 강화되었다. 국영 매체는 김정은을 백두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 반복했다. 김정남의 존재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러나 진실은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그의 여권, CCTV, VX의 화학적 조성, 암살자들의 동선, 대사관 통신 로그, 모든 흔적이 국가에 의한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정은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답은 두려움이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군사 쿠데타도 외세의 압박도 아니었다. 바로 혈통의 균열이었다. 북한의 체제는 신격화된 피의 정통성 위에 세워졌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 계보가 이어져야만 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김정남의 존재는 그 혈통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그는 장남이었고 김정일의 진짜 후계자였다. 김정은은 자신이 그늘 속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형의 존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김정남 암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북한 왕조의 혈통 정리였다. 피로 세운 왕조는 결국 피로 이어졌다. 그 사건 이후 북한은 완전히 닫힌 세계가 되었다. 김정은은 내부 숙청을 더욱 강화했고 반대파 수십 명이 사라졌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VX와 같은 화학무기를 이용한 은밀한 처형 루머가 떠돌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쿠알라룸푸르 공항 2터미널 그 자리에 작은 표식 하나가 남아있다. CCTV가 바라보던 그 벤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매일 그 앞에 꽃을 놓고 간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날의 영상은 아직 남아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라져야 했다. 그것이 북한 왕조의 방식이었다.